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GDP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뭐 2, 4분기 GDP 발표되는데 쇼크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쇼크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7분기 만에 최대의 개선폭이라고 하는데 이거 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석 달 전 1분기와 비교한 겁니다. 예. 1분기가 마이너스 0.4% 역성장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보다 더 나아지면 정말 디프레이션이라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겪기 힘든 예. 이 공황을 좀 겪어야 되는데 일단은 재정이 뭐 할 일을 다 했다. 1분기 성적표를 받고서 네. 깜짝 놀란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투입을 했다. 상반기 내 재정 집행률이 거의 68%,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얘기는 쓸 돈이 많지가 않다는 예. 얘기인데 어쨌든 2분기 성적표가 석 달 전에 비해서 1.1% 성장을 했는데 그 내역을 좀 보게 되면 뭐 전기 대비해서 소비, 투자, 수출 다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네. 내역을 좀 보게 되면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1.3% 정부의 기여도예요, 성장률에. 다 올렸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정부가. 민간은 오히려 까먹었고요. 0.2%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총소득, 실질 총소득 GNI는 마이너스 0.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이 얘기는 1분기 워낙 안 좋았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 플러스 정부가 정말로 이 경기 하강 국면을 막겠다는 안간 힘이 좀 보여줬던 대목. 특히나 이제 4월 말은 당시에는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추경을 편성할 만큼 네. 이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화재며 내수 경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더 쓰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이 좀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집행된 금액들이 워낙에 컸고 그 부분으로 급한 불은 껐다라고 이제 소방수 역할은 잘했다라는 얘기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앞에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현상을 보자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어렵지 않냐라고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낮춘 거는 2.4에서 2.5. 네. 전 기관을 통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금 뭐 한 번 낮춰서 예. 2.2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만을 놓고 보면 하반기에 2.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성장률만 2.4% 나와야 해요. 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에 2.4%가 과연 가능하냐? 예.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역시 일본의 이슈입니다. 지금 일본은 화이트 국가에서 지금 제외할 타이밍만을 엿보고 있어요. 네. 뭐 8월 초냐 아니면 뭐 아베가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이냐 이 타이밍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만큼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시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경기가 2017년 고점으로 3.1%를 고점으로 지금 지난해 2.7, 올해 뭐 한은의 예상이 맞다면 2.2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추경도 지금 얼마 안 돼요. 이게 6조 7천억 원인데 차라리 물 건너가고 새로 한 20조 가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아예 어차피 재정이 지금 이렇게 불안할 때는 경기가 불안할 때는 재정을 좀 확 몰아주는 효과가 좀 네. 필요한데 그런 과감한 결단 없이는 굉장히 2%를 방어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장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특히나 이제 어제 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예. 그럼 세금 어떤 정도로 쓸 거냐? 이게 뭐 국민 생활에도 관계가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는 그쵸. 되는데 지금까지는 법인세, 소득세 다 올려왔어요. 부동산 관련 세제까지 다 올려왔습니다. 현 정부 네.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용을 좀 보니까 대기업의 투자한 데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한 데를 조금 놀려주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감세가 진행이 된 거죠. 감세로 전환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예. 근데 이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 정부가 지금 고소득자 3억 6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또 세금을 좀 올리겠다. 여기서 한 1,000억 원 정도 여력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공제액은 한 5천억 정도 깎아주고 근데 그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유인할 만큼 큰 메리트가 있느냐.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계속해서 부동산은 잡자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또 상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도 상가주택을 동시 겸용하고 있는 것의 경우에는 세제를 분명히 발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수출도 그렇고요. 또 투자도 그렇고요. 과연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오늘 뭐 헤드라인 기사 뽑아낸 부분을 보니까 1주택자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좀 하겠다. 그리고 감세는 대기업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뭐 논평도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분명히 경기가 안 좋으면 돈 풀어서 좀 어느 정도 재정을 지출을 해준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 부분을 확 꺾어버렸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 증시 하락폭은 크진 예. 않아요. 근데 전부 파란불입니다. 그쵸. 이 이면에 이제 유럽이 또 악재를 보태고 있어요. 예. 사실 그 팩트 내용만을 보게 되면 외신 내용과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쪽인가? 그쵸. 이런 쪽에 이제 무게감이 실리는데 아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이와는 좀 반대예요. 제조업 지표가 조금 좋아지니까 이 타이밍이 점점점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미국이 먼저 내릴 거냐 일부 유럽 국가 가운데 터키의 경우에는 4%포인트 넘게 금리를 낮췄습니다. 낮춘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미국이 과연 먼저 내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7월 말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파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선 반영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내려버렸다라고 하면 파급이 커요. 근데 내린 거에서 그때 내렸다라고 해서 시장 반응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선 반영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유럽도 지금 뭐 브렉시트, 지금 영국의 문제가 또 새로 신임 총리의 이 강경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노딜 브렉시트라는 건 영국만 당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타이밍의 문제일 뿐 분명히 경기 인하, 경기 부양 쪽으로 지금 돌아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그러나 시장은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선행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전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이 조금은 좀 민감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아까 뭐 영국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짚어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투표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후임이 된 거잖아요. 메이 총리. 이분이 근데 트럼프 같은 분이에요. 미국의 맞아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는 취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게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정책을 어떻게 이끌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줘야 되는데 이유와는 첨예하게 맞붙어서 굉장히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임 내각 구성하는 걸 좀 보게 되면 다 이제 우호적 강경파를 자기 이제 구매에 맞는 사람들을 좀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이유도 그렇고요. 이게 노딜 브렉시트라는 거는 베스트, 최악의 월스트 시나리오예요. 월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영국 경제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둔화되고 이를 이유로 지금 또 한 번 세계 경제 전망치가 낮아져요. IMF가 이번 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미국과 중국 간 보호무역주의가 길어지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며 이런 걸 반영한 거예요. 여기 브렉시트도 약간은 들어가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가 더 더해지면 더 낮춰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3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뭐 아이러니하게 G2 국가 가운데 지금 선진국인 미국만 제외하고 신흥 국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런 충격 쇼크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신흥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시장, 이 신흥국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글로벌 불확실성을 하반기에 가장 키울 수 있는 대목.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3, 4년 이상 걸리겠지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를 찾아가게 하느냐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새로운 수장이 나타나면서 또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반기 금융시장에 이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우리가 많이 답습을 해왔는데 영국발 불확실성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영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완전히 다 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맥더독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 기사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FOMC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인하를 안 하거나 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우리는. 예. 지금 다 지뢰밭이에요. 예. 북한까지 지금 보태고 있습니다. 미사일 쏘고 탄도 미사일까지 쏘고 있어요.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예. 이렇게 지금 그 한국과 그리고 이제 이 일본 간 무역 전쟁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테스트 배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라도 좀 중재를 나서주면 좋은데 청구장만 넘기고 갔어요. 정말 미국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댈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수가 좋든가 기업 실적이 좋든가 예. 경기가 좋든가 수출이 좋든가 한 개라도 호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저는 시장이 잘 견딘다는 생각이에요. 빠지긴 오히려. 빠졌지만 왜냐하면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이 먼저 내려주면 한국은행도 따라서 다 한 번 정도 더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외에 지금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 외에는 지금 전혀 지금 움직일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실적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감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 2억 기업들이 감산을 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지만 이건 출혈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당연히 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이 갭을 메꾸는 이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시장만 단계적으로 점점 이 저점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벨트를 꽉 쥐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시장이 안정될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이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